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자동욱 기자입니다.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연말연시인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 성과를 돌아보고 또 내년 계획을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인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재파고로 알려져 있죠. 미래에셋 도곡지점의 최홍석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자님. 승진하셨다는 말 들었는데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승진하신 거예요? 제가 기존에 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이번에 인사 발령이 나면서 기존 근무점했던 대치 지점에서 도곡 지점으로 근무지 변경이 있었고요. 이번에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이번에 이동하게 돼서 승진과의 근무지 변경도 함께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뱅커라는 직업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보면 강남 쪽에서 주로 쭉 근무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프라이빗 뱅커들은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서 만나게 되는 고객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 저희 경우에는 사실 운이 좋게도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던 프라이빗 뱅커로 시작했던 첫 출발점이 타워팰리스 단지였고요. 도곡동에서 시작을 했었고 도곡동에 제가 8년을 보내고 또 대치동에서 5년을 보냈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도곡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어쨌든 저는 피의생활 15년 중에 상당한 대부분을 도곡동과 대치동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도곡동하고 대치동이 한 5분 거리인가요?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네, 지하철역으로 함께니까요. 고객들이 좀 차이가 있나요? 성향 차이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치동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연령대가 50, 60대 고객분들을 조금 더 많이 만났던 것 같고요. 타워팰리스는 사실 그거보다 약간 연령층이 더 높으신 고령층 고객분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흔히 자산가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도곡동에 많이 사시다 보니까 도곡동 고객분들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조금 더 높으시고 자산의 규모가 큰 분들을 조금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고객분들이 더 부자가 됐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해서 이제 강남에 사시는 부자들, 투자 고수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자산을 굴리는지 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만나보신 고객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나 이런 사람은 참 제가 기억에 남는다 이런 분들 좀 소개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사실 자산가들의 자산관리사를 일하다 보면 고객분들의 스토리에서 많은 영감도 얻고 많은 지혜나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되거든요. 저희가 만나는 고객분들이 자산가라고 하면 사실 크게는 3가지 정도 부류의 고객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의 케이스는 사업으로 성공하셔서 아주 큰 부를 이루신 분들, 다른 케이스는 부동산을 장기 보유해서 아주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인데 반면에 극소수의 고객분들은 주식을 장기 투자해서 또 큰 부를 이루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통해 큰 부를 이룬 분들은 사실 정말 그 스토리가 너무나 예외적이고 그분들이 너무나 뛰어난 면들이 많았고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주식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서는 상당히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아무래도 주식의 장기 투자를 통해서 큰 부를 이룬 분들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모시는 70대 후반의 고객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70년대 후반에 삼성그룹에 입사하셔서 30대 초반 나이부터 삼성그룹의 주식들을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한국의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라는 개념조차 없었고 사실 증권사 시스템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께 제가 여쭤본 게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그 시절에 주식 투자를 왜 하려고 마음먹었는지 여쭤봤을 때 그분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일해 봤을 때는 한국이란 국가가 분명히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갈 텐데 한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사들 중에서 글로벌리하게 어떤 특정 산업에서 글로벌 3위 내에 들 만한 기업들이 자기 눈에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 습관 자체가 이 회사는 20년 후, 30년 후에는 글로벌 산업 내에서 3위 안에 들어갈 만한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국내 주식들을 장기적으로 정리식으로 모아가고 실제로 그 기업들을 30년, 40년 보유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계좌에 보면 기본적인 수익률이 3,500%, 4,000%, 2,500% 이런 수익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좌를 직접 보셨어요? 제가 모시고 있는 고객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이 장기 투자가 성공하신 케이스가 있구나. 그리고 그 핵심의 아이디어에는 각 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정말 대형주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실제 큰 불을 이루신 분이셨는데 지금은 사실
해외 주식 투자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장기 투자가 더 기회가 많아졌고 더 큰 부익계가 저는 많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에 성공한 분들을 보면 결국은 관점 자체를 이건 어떤 매매 전략이나 특정한 타이밍에 대한 의사결정보다는 자산의 퀄리티에 집중하고 그걸 실제로 매우 장기간 보유해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인사이트를 많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글로벌 회사가 될 수 있는 그 기업에 집중해서 초장기로 투자를 한다. 굉장히 바람직한 이런 투자 자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이뤄내고 또 PB로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였는지 물어보시면 저는 언제나 한 가지로 결론 내리는데 결국은 우량한 자산의 장기 보유가 부유함으로 가는 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좋은 자산이 무엇인가에 대한 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지만 장기 보유라는 조건 없이는 사실 큰 부가 만들어지는 건 매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장이나 뭐 사업적인 기회나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의 그 배경에는 결국은 자산의 장기 보유가 있었고 장기 보유한 자산 중에 우량한 자산 몇 가지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거대한 수익을 내면서 그 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 1970년대 삼성에 들어가셨다면 그 당시만 해도 삼성이 이렇게 글로벌 회사는 아니었고 그 당시에 또 대기업들 중에 IMF 위기 때문에 대우 같은 데들은 망했잖아요. 그러면 뭐 장기 보유를 하고 있다가 망하는 기업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우량한 자산의 장기 보유에 대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반론은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거 시점에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좋아 보이는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고 났을 땐 그 우량하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론적인 해석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지만 이건 더 큰 데이터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워렌 버핏 같은 인물이 결국 투자로 세계 최고의 부를 이뤄낸 인물이잖아요. 그런 워렌 버핏 투자 의사결정 방식을 보면 300건 정도의 투자를 집행했는데 그중에 12개, 12건, 300개 중에 12개가 크게 성공해서 그 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고 우량한 자산을 택했다고 하더라도 100%의 성공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장기 보유의 결과물은 10배, 20배가 아니라 100배, 200배, 300배 혹은 10,000배까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건의 의사결정을 해서 그중에 하나만 뛰어난 투자 의사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의 의사결정이 나머지 잘못된 90개, 100개 의사결정을 묻어버릴 정도로 성과가 나오는 게 장기 보유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크게 성공한 자산가들 많이 만나봤고 100억 이상, 1000억 이상의 자산가를 만나봤지만 결국 그들에게 일반 사람과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뭔가 천재성이 있었구나. 운이 좋았구나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이분도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좋은 자산을 장기 보유하는 원칙이 충실한 결과물로서 이러한 부가 만들어졌구나라는 결론을 거듭내리게 됩니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또 헷갈리는 게 손절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주식 관련 책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특히 기관 같은 경우는 뭐 10% 20% 되면 바로 손절매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신 분들은 어떤 자기가 원칙을 가지고 손절매를 하시나요? 아니면 뭐 우량 자산이면 뭐 40~50% 떨어져도 끝까지 감내하면서 같이 가지 건가요? 투자라는 의사결정을 나누어 보면 좋은 자산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수익률의 기대값을 만들어내는 인사이트가 있을 것이고, 그 반대편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성과가 나올 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 텐데, 사실 손절매란 건 리스크 관리의 방법론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절매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투자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단언컨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대한 투자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손절매를 전혀 하지 않고 어떠한 사람들은 손절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손절매라는 건 필수적인 요건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어떤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 리서치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낼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은 분산 투자를 충분히 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해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손절매를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여러 수단 중에 손절매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자산가들 중에는 손절매라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펀더멘탈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면 매도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가격이 10% 하락했기 때문에 매도한다기보다는 내가 처음에 봤던 좋은 투자에다가 훼손됐기 때문에 매도하는 것이지 가격이 10% 하락했다고 매도를 하는 사람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손절매를 안 하시는 그 고객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 A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느꼈던 것들은 제가 모시고 있는 고객분들 중에서 거액자산이라고 하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개인의 금액이 200억에 300억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금융자산이? 네, 주식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자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200억에 300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그 고객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시장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셨거든요. 2020년도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그분들의 포트폴리오가 30에서 40%의 데미지를 입었을 때 그분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제가 봤을 때 그분들도 그런 외부적인 충격 혹은 예상하기 어려운 이벤트에서 자산이 훼손됐을 때는 결국은 기다리는 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기다리되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관찰은 하셨던 것 같아요. 물타기는 안 하나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는 빠르게 매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기보다는 예상 밖의 이런 충격이 왔기 때문에 좋은 자산들의 가격도 많이 내려왔는데 이걸 기회로 활용해야겠다는 관점에서 많이 관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 손절매의 정반대에 있는 전략인 거죠. 가격이 많이 하락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충격으로 판단하면 매수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퀄리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퀄리티가 나쁜 자산이라면 사실 외부 충격이 지나가도 회복하지 못할 텐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이제 지나고 났으니까 이제 주식이 내려갔다 바로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내려간 시점에서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관리하고 있던 고객분들 중에 직접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던가요? 제가 느꼈던 고객분들의 그 의사결정한 타이밍 방식은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거액자산 갈수록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역시 코로나가 발발하고 시장이 망가지고 있을 때 저 역시 현장에 있었지만 2020년 3월과 4월과 5월엔 특이한 현상이 있었던 게 매월 100만 개가 넘는 주식 계좌가 막 만들어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게 고객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감했던 건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와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다는 걸 저희는 목격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위기론에 대한 얘기가 많고 코로나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분명히 저와 교감하는 스마트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자금들은 주식시장에 연간으로 6, 700만 명의 투자자들에서 한 달에 100만 명 이상 유입되면 1000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유입되게 되는 건데 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일 수 있다. 이건 기회일 수 있다는 관점은 코로나가 아주 절정일 때도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산을 팔 시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분산 투자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손절매도 있는 건데 오렌 버핏처럼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개 자산을 깔아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또 셀러리맨 이런 사람들은 돈이 얼마 용돈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 한정된 자산을 뭐 몇 개 자산에 집중을 투자를 하는 게 나은 건지, 뭐 돈이 많지 않더라도 여러 개 자산에 나눠서 무슨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부자가 된 분들도 처음부터 돈이 많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어요? 방금 전 기자님이 해주신 질문 역시도 제가 외부에서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 혹은 투자 철학에 관한 얘기를 하면 정말 여러 번 듣게 된 질문 중에 하나고 많은 분들이 그 논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로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건 결국 수익률을 추구하는 의사결정과 리스크 관리라는 의사결정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집중 투자해야 되고요. 다만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분산을 곁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에게 많은 투자자를 질문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집중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면 분산 투자해야 되나요? 그때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직접 하는 답변은 제일 좋은 주식인데 두 번째로 좋은 주식을 사는 건 자기가 보기엔 미친 짓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찰리 먼거 역시도 찰리 먼거에게 분산 투자가 중요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찰리 먼거의 답변은 우리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투자 방식은 집중 투자 방식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찰리 먼거 역시도 나의 인생을 바꿔준 투자 의사결정은 3가지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투자 의사결정은 당연히
가장 좋은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집중 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중 투자한 방식은 언제나 내가 집중 투자한 대상물이 나와 생각과 다른 결과물이 만들어졌을 때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데 실제 저희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느끼기에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이론 내에서는 대략 20개 정도의 종목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분산은 충분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고 조금 더 숙련 투자자일수록 더 대상 자산을 줄여가서 최고 레벨의 의사결정권자라고 하면 사실 10개 미만의 종목, 뭐 주식 포트폴리오 한다고 하면 5개에서 6개 정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도 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100억 정도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4-5개의 종목으로 구성된 케이스도 저희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집중 투자를 저희는 지향하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분산을 곁들일 수밖에 없다 정도가 결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 이런 사람들은 맨날 주식만 보고 있고 또 밑에 사람들이 서포트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돈도 많이 없는 데다가 전문성도 없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개, 5개 이렇게 집중 투자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투자 의사 결정이라는 건 결국 무엇이 더 좋은 자산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주식이 100개라면 그 100개의 주식에 우열을 가릴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거든요. 그걸 1위부터 100위까지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정말 좋아 보이는 그룹 A그룹, 그리고 좋을 것 같지만 확신 없는 그룹이 B그룹, 그리고 이건 나도 잘 모르겠고 그냥 들은 기업이라고 하면 C그룹일 텐데 그럴 땐 사실 과감하게 개인적으로는 C그룹 확신이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자산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 20-30개 된다면 그건 제가 보기엔 조금 투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100개의 자산 중에 내가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 10개 정도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 정말 좋아 보이는데 확신이 좀 부족한 종목은 조금 작은 비중으로 5개에서 10개 정도를 곁들이면 나의 자산이 대략 15개, 20개 정도의 규모로 포트폴리오 분산이 될 텐데 그 정도면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만들 수 있는 비교적 충분히 분산의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시는 부자 고객들, 고수 고객들은 대충 그런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 주식이 아주 숙련 투자자들, 주식을 뭐 30년, 40년에서 100억, 200억 혹은 500억 이상 벌어보신 분들 포트폴리오 보면 종목 수는 보통 3-4개에 결정된 경우도 흔하게 있고요. 물론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메인 종목 5개 중에 70%, 80%인 경우는 흔하게 보여지고 다만 해외 투자 쪽으로 가게 되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열린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대략 15개 내외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비교적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 금액이 꽤 큰 금액의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집중 투자를 하는 거고 그보다 조금 자신이 떨어지면 좀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ETF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ETF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하나요? 당연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사실 종목에 대한 의사결정은 여러모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에 맞닥뜨릴 리스크가 언제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는 ETF 역시도 분산 투자 하나의 툴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투자 의사결정은 사실 탑다운 방식으로 보면 특정한 산업에서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정한 산업을 대응하기 위해서 ETF를 들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산업이나 우주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주 산업 내에 어떠한 기업이 리딩 기업이 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우주 산업 자체에 베팅한 ETF 같은 건 훌륭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런 형태로. 근데 이제 범위를 넓혀보면 예를 들면 우주 산업이나 뭐 전기차 산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AI 이런 것들은 뭐 성과가 좋았는데 배터리 이런 것들은 또 안 좋단 말이에요. ETF 또 주식이 ETF 종목도 뭐 올해 들어와서는 안 좋았을 텐데 그럴 거면 차라리 S&P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S&P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나요? S&P 500은 보편적으로 활용되고는 굉장히 훌륭한 투자 대상이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고 저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미국의 구루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편인데 실제로 워렌 버핏이 가장 추천하는 투자 대상 역시도 개인 투자자라면 S&P 500 지수 ETF를 가장 많이 권하고 있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당연히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자산 중에 하나는 S&P 500 ETF입니다. 네. 워런 버핏 얘기도 하고 뭐 찰리 먼거도 얘기를 하는데
그 투자자라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까? 그거 뭐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저는 투자로 한정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하나의 분야에 대한 뭐랄까요, 취향이라고 할까,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은 결국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되는데 저는 하나가 지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식이 배경이 됐을 때 어떤 경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그게 나의 정말 실력으로 쌓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하는 것만으로는 그 경험이 나에게 체득되지 않는데 백그라운드 지식에 갖춰져 있는 상태의 경험이 더해지면 그게 실력이라는 걸로 쌓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일로서 투자를 경험하고 있지만 책으로서 투자 관련된 지식들을 얻은 것들이 저희 실력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역 내에서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서 독서라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뭐 굳이 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텍스트를 읽는다거나 뭔가 지식을 기르는 그 백그라운드 과정이 있어야 경험이 더해졌을 때 그게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을 저는 뭐 얼마나 자주 읽으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루틴 중에는 주말 오전은 거의 반드시 독서를 하는 편이라서 일주일에 뭐 아주 바쁜 일정이 있을 때 일주일에 4-5시간 정도 독서하는 것 같고요. 특별 일정이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 다? 맞습니다. 특별 일정이 없으면 그래도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는 독서에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 최박원님이야 뭐 직업이 이 컨설턴트 인무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거고, 현장에서 보신 그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돈이 많으신 자산가들, 그런 분들도 책을 많이 읽나요? 어떤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만난 뛰어난 투자자들은 분명히 그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높은 수준의 이해도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식을 얻는 방식은 개인별로 약간 달랐을 것 같아요. 네트워킹을 통해 지식을 얻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업무로서 그걸 얻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독서나 텍스트 리딩을 통해서 지식을 쌓은 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책을 읽느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 자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저는 독서가 효율적인 지식 축적 수단인 것 같습니다. 네, 책을 읽지 않아도 물론 실력은 쌓일 수 있는 거니까요. 꼭 책을 안 읽어도 되는데 책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책 안 읽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얘기 듣고 좀 안도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 국내외에서 이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자산가들도 봤을 텐데, 국내나 국외에 이런 분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의 이런 면이 좋은 것 같다. 뭐 앞에 나왔던 이야기도 좀 있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결국 저는 투자 시장에서는 사실 미국 시장이 한국보다 훨씬 더 먼저 발달됐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미국 시장은 이미 역사에 이름을 남긴 투자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하게도 그들이 투자 시장에서 겪은 지혜나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투자자라고 하면 당연히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두 분을 떠올리게 되고요. 그분들의 육성이나 아니면 그분들의 인터뷰 혹은 그분들의 텍스트가 지금은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워렌 버핏의 주주총회에서 주어졌던 대담이나 이런 것들을 책의 형태라고 하지만 좀 불완전하게 우리가 접했다면, 지금은 유튜브에 텍스트가 붙어있는, 그러니까 번역이 되어 있는 형태의 주주총회 동영상을 언제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투자의 지혜와 정수가 담겨있다고 생각해서, 만약 어떤 분이 저에게 투자를 시작하고 싶다고 물어보면 저는 일단 유튜브에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를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백그라운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가 한 투자 교훈 중에 제일 핵심은 장기 투자 뭐인가요? 장기 투자는 제가 일하면서 얻었던 인사이트였던 것 같고요. 찰리 먼거가 줬던 여러 지혜들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각은, 찰리 먼거는 인내와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찰리 먼거의 투자 방식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어떠한 투자 대상의 이해도를 충분히 높여놓으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투자 대상에 대해 학습을 충분히 해놓으면 그 투자 대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될 텐데, 그럼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기회에 어떤 기회가 만들어졌을 때, 이 기회란 건 보통 시장의 외부 충격으로 자산시장이 망가졌을 때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과감하게 베팅하는 것이 아마도 부를 만들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일 거라고 조언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내와 용기라고 표현해 줬는데, 인내라는 건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사지 않고 참는 겁니다. 좋은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용기라는 건 시장이 피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너무나 공포에 떨 때 실행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찰리 먼거의 격언을 2020년에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제가 미래에셋, 2020년 코로나가 왔던 해 제가 미래에셋 증권 전체 서울 지역에서 수익률이 1위였습니다. 근데 그건 찰리 먼거의 말대로 그런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기다린 후에 과감하게 용기를 냈는데 그 결과값은 사실 매우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찰리 먼거가 가르쳐준 인내와 용기 그 두 가지 용어가 투자에서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품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그 경험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들이 삼성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또 삼성 주가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 들어가는 건 용기입니까?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거에 완벽한 건 없는 것 같고요. 투자 의사결정은 어느 정도의 제한된 정보 내에서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확률에 그냥 베팅하는 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금 투자하는 것이 좋은 기회인지 아니면 위기가 가속화된 거면 제가 알 방법은 없지만 매우 주관적이고 매우 개인적인 답변을 한다면 시장 인식이 지나치게 비관적일 때는 보통 기회일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 같고,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정말 과거 동안 가져왔던 그 펀더멘털을 정말 다 잃어버릴 정도의 위기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시장의 전반적인 인식이 매우 부정적일 때 투자하는 건 경험적으로는 기회였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베팅할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시점 정도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승률이 조금 있는 게임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내려갈 확률은 적고 위에 이제 업사이드는 열려 있고. 네,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는 폭과 업사이드 폭을 비교했을 때 업사이드 폭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미국 시장이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PER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근데 뭐 여전히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뭐 조심스러운 사람도 있고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좀 인내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것도 약간의 의사결정을 나눠봤을 때 조금 명확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좋은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좋은 퀄리티의 자산을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좋은 타이밍, 바꿔서 말하면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자산을 산다는 거에 있어서 퀄리티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퀄리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퀄리티의 자산이고 당연히 투자해야 될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타이밍,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과열되어 있는 걸로 저 역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두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과열되기 전에 미리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 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아직 포지션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결국은 지금은 조금 소극적으로 진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퀄리티 자산인데 비싸다면 제가 가진 과거의 경우에는 변동성이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긴 하지만 지나고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변동성을 극복해내는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 시장 역시도 좋은 자산이지만 조금 비싸다면 분할해서 정식으로 매수해 나간다던가, 내가 원래 사려고 하는 비중의 절반 혹은 그 이하의 비중을 산다거나 하는 식으로 소극적이지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고요. 분명히 방어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투자해야 될 대상자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그 투자 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투자 습관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시간을 계속 내서 정기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인사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자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